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인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을 위한 안치티트 클라이언트 프로텍션을 파헤쳐보자 세션을 맡은 게임 보안 엔지니어 김정욱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게임 시큐리티 엔지니어를 맡아서 이지 안치티트에 대한 신규 기능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안치티트 관련된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프로텍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목차고요. 금일 세션은 이 목차대로 이제 치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치트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치트를 만든 사람들은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치트가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에 악영향을 주면서 동작을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응해서 싸우고 있는 안치 치트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치트에 대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는데요. 치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치트는 이제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클리어하기 힘들거나 또는 손쉽게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프라인 즉 이제 싱글 플레이 사용되는 경우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질 않는데요. 만약에 이런 치트 같은 게 멀티플레이 환경에 사용이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멀티플레이에서 치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제 게임 약관 등을 이제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계정 정직 기타 제재 같은 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치트는 가상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요. 치트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같은 데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도핑을 한다던가 약물을 쓴다던가 하는 행위들도 있고, 뭐 명절 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임 화투 같은 거나 거기서 이제 뭐 밑장을 뺀다든가 뭐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치트를 사용한 유저의 화면인데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멜레온 치트 또는 일명 참스라고 불리는 핵을 사용을 해서 각 팀의 식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고요. ESP 치트를 사용을 해서 지금 함께 플레이한 유저들의 전체 모습을 화면에 스켈레톤 구조로 화면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 뒤에 있는 유저들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유저가 킬을 할 때는 이제 헤드샷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 치트도 같이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한다면은 명확하게 게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게 분명한데요. 이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레이 환경에서는 치트 환경이 이제 대응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앞서 치트에 대응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의 완성도가 아무리 높고 재미가 있더라도 치트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치트 결국 치터들은 이제 게임에 유입이 되고 이게 치트를 사용한 유저들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일반 유저들은 이제 쉽게 이탈할 위험성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치터들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 또는 이제 운영사들 모두 지속적으로 리소스를 투입하여서 치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멀티플랫폼 환경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OS X 또는 리눅스 모바일 환경에서 iOS, 안드로이드를 멀티 플랫폼을 고려하신다면은 치타들 또한 이제 멀티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핵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리소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면은 직접 개발 또는 이제 서드 파티 안티 치팅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치터들의 공격을 차단하고 아니면 개발자들이 의도한 대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취약점을 이용하는 버그 같은 행위인데요. 제작사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된 버그를 이용을 해서 게임에서 발생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버그로 분류되고 보통 이제 치트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 자동화 관련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 프로그램인데요. 최초에는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툴에서 이제 동작하는 거였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즘 같은 게임에서 이제 MMORPG 같은 게임에서 자동으로 사냥을 해주는 행위들 또 이런 것들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툴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픽셀 등을 인식을 해서 동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 이제 공개 라이브러리 같은 이제 오토아키 또는 오토잇 등을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안티치트 솔루션에서 탐지를 어렵게 하기 위한 많은 이제 우회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버레이 관련된 그룹인데요. 이거는 이제 게임 화면에 특정 데이터를 출력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확인될 수 없는 기타 데이터 정보를 출력되는 거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스켈레톤 핵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벽 뒤에 있는 유저들을 볼 수 있는 이제 ESP 같은 핵이나 아니면 이제 웹팩 같은 걸 사용하는데 제작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태값을 게임의 상태값을 조정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조작하여서 비정상 행위를 하는 행동들을 일컫습니다. 뭐 게임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변조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점프핵, 그다음에 플라이핵, 관통, 스피드핵, 순간이동, 총알재생 등등 되게 다양한 분류의 치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치트를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치트를 개발하는 해커 그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은 치터에서 치트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 등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요. 개인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화된 그룹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는 이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제작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 아니면 배포, 유포를 하는 그룹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가 해커가 직접 개발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 특정 그 프라이빗한 해커와 이제 연계를 해서 치트를 판매를 주로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치트를 브랜딩하고 마케팅 아니면 또 중간 결제를 하는 경우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치트를 이제 뭐 지역화 약간 랭귀지를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한다는 행위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다양한 치트를 사용하는 치터들이 있습니다. 이 치터들이 결과적으로는 게임의 피해를 다양한 치트를 이용해서 인게임에 피해를 주는 유저들이죠. 네, 이 세 그룹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해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보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크립터.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 공개된 배포된 자료를 이용해서 그냥 제작 툴을 제작하는 해커들이고요. 대부분의 치터들은 여기에 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일반적인 스크립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시니어 해커, 이제 약간 고급 해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스크립터와는 다르게 이제 특정 기능을 동작하는 해킹 툴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해커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분류의 해커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좀 지식을 좀 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개 커뮤니티 같은 데에 좀 알리거나 뭐 간략한 치트를 공유하거나 하는 해커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치 치트와 대응해서 이제 취약점을 찾아내고 무력화시키는 능력, 그 보안 모듈 통째로 바이패스할 수 있는 되게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해커인데요. 이 리서처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각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작업장 또는 이제 특정 치트 판매자들과 협업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아까 말씀드렸던 배포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로 조직화된 그룹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제작화된 치트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판매를 위해 며칠간 무료 치트를 배포한다거나 특정 기능을 사용한 무료 치트 뭐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요. 그리고 이런 치트를 브랜딩해서 지속적으로 구매자들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판매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치트에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전략으로는 뭐 안티치트에 절대로 탐지가 되지 않는다. 검출이 되더라도 24시간 내에 신규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들이 좀 열심히 하는 이유 자체도 이제 판매를 하였을 때 수익의 N%를 가져가기 때문에 열심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치트들이 배포되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언노운 치트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 치트닷컴 그다음에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로는 뭐 디스코드 뭐 네이버 카페 그리고 다양한 이제 뭐 카카오톡 뭐 네이트온 이런 다양한 메신저들 모든 메신저들을 이용해서 판매 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왜 이런 그룹들이 생기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할까요? 치트가 생각보다 큰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법적 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포 방식에 있어서는 무료 치트도 있지만 이제 판매자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치트의 경우 다양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적게는 한 3만 원에서부터 30만 원의 월 사용료를 내고요. 하지만 이제 쉽게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치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 또는 안티치트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탐지하고 제재를 당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치터 판매자들이 이제 조금은 더 프라이빗한 환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무나 구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되게 프라이빗한 치트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 원에서부터 한 몇백만 원까지 월 사용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얻을 수도 없고 특정인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가입을 권유받는 식으로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트들은 구매도 하고 이제 구매하기도 어렵고 분석하기도 어렵게 가상화나 능동화 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지금 다양한 이제 게임사들의 치터들을 분석해내고 어떤 사용하고 그러니까 경찰들과 협업을 해서 결국엔 검거를 해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이 유저들이 큰 부당 이익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검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불법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치트에 대한 동작 및 이해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치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보안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변조, 이제 즉 R 데이터랑 텍스트 섹션에 있는 코드들을 변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조해가지고 수정적으로 이제 목적은 이제 게임의 흐름을 변조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흐름을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치트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플레이어가 있고 그 유저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자기와 같은 팀이 있는 유저 위치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이제 간단한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가 이 코드를 이제 어셈블리한 코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만약에 난 전체 플레이어를 표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처음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if문 조건문이겠죠. 이 조건문이 수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루프가 전체적으로 루프를 돌면서 모든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유저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아까 앞서 보셨던 뭐 스켈레톤 핵 ESP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어셈블리 코드를 90 이제 명령어로 변경을 시켜 놓으면요. 그 CPU는 해당 명령어를 보고 이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명령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모든 정보의 유저를 출력해주는 함수에 루프를 돌면서 다 호출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유저의 위치 정보와 그 HP 정보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코드 변조를 통해서 이제 치트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매번 할 때마다 이거 변조해 주려니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떻게 변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해커들은 로컬에 있는 바이너리 파일을 변조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PE 뷰를 통해서 PE 파일을 본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820번지에 있는 이 코드가 아까 그 설명해드렸던 조건문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고요. 조건문이 이제 이거를 변조를 위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고 로우 파일을 열어가지고 헥스 에디터를 열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90으로 패치를 강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하고 이제 이 exe 파일을 계속 다시 실행을 하면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거와 동일한 화면인 모든 유저의 플레이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별도의 조작 없이도 다른 유체에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뭐 너무 쉽게 치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근데 뭐 다양한 로직이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패커를 사용해서 방어를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뭐 UPX, VM 프로텍트, 더미다 이런 다양한 패킹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간단히 UPX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PX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방금 전에 테스트한 프로그램을 패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킹을 하기 전에 보면은 여기 지금 820번째 보면은 코드가 아까 전에 패치한 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패킹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P 섹션 구조가 약간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 820번지의 값이 왼쪽에 나와 있는 값이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값이랑 차이가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행 전에 있는 파일이 이제 바이너리가 다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안전한 것 같다. 그럼 우리도 UPX를 사용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없으시겠지만 절대로 이제 UPX는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UPX 같은 경우에는 언팩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보호가 된 걸까요? 그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서 메모리 접근을 해보니까 이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숨기려고 했던 코드가 또 다시 메모리에 다시 또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해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치트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접근을 해서 텍스트 영역, 알데이터 영역을 변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DLL 인젝션을 사용한다든가 오픈 프로세스를 통해서 핸들을 얻은 다음에 뭐 리드 프로세스 메모리, 라이트 프로세스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해당 메모리 코드를 패치를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실행되었을 때 그 코드 이 조건문이 보이시죠? 이걸 한번 이제 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트 엔진을 통해서 이 조건문을 패치를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다양하게 더블 클릭을 누르면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걸 아까 전 저희가 905로 바꿨잖아요. 90 어셈블리 명령어가 NOP예요. NOP를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요. 해당 조건문이 사라지고 f에서 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모든 유저의 위치 정보와 다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자꾸 코드 변조를 하니까 이제 약간 그 영역에 대한 무결성으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뭐 MD5나 아니면 SHA-256, 512 아니면 CRC 속도를 위해서 CRC를 사용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일단 무결성을 검증을 하려 합니다. 자,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텍스트 섹션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제 RVA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즈는 얼마이다 정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해시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R 데이터도 추출을 하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제 런타임 때 이 영역에 대해서 무결성 검증을 하게 되면은 뭐 일단 코드 변조에 대한 것은 일단 해결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게 그 특정 타이밍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너무 빠르게 돌릴 수도 없고 너무 천천히 돌릴 수도 없고 되게 다양한 퍼포먼스 이슈에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텍스트 영역과 알데이터 영역이 좀 이제 보호를 했으니까 이제 코드 패치는 안 되겠네라고 이제 좀 안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해커들이 또 다시 또 공격을 하게 되겠죠. 이때 해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IAT, EAT, 뭐 VF 테이블 변조 아니면 디버그 레지스터를 통한 조작, 그리고 뭐 VH를 등록해서 이제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터를 이용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IAT를 조작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ATA 같은 경우에는 뭐 컴파일러 옵션에 따라서 뭐 R 데이터 영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I 데이터로 추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하게 옵션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R 데이터에 포함된 샘플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R 데이터에 정확한 무결성 검증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는데 이 임포트 테이블에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R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R 데이터도 그 런타임 시에 검증을 통한 방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호는 가능합니다. 자, 1번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샘플로 이제 슬립 함수를 강제로 그 루프 안에 넣어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푸트 테이블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로 슬립 함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샘플 코드를 보면요, 아까 코드에서 이제 슬립 함수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 슬립 함수가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은 이제 그 403000 위치에 있는 IAT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참고해서 콜을 하게 되는데요. 자, 40300 위치를 가니까 커널 30에 슬립 함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콜을 하겠죠? 콜을 하게 되면 이제 커널 30에 슬립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슬립 함수에선 점프 코드가 있네요. 점프를 따라가서 보니까 커널 베이스의 슬립으로 넘어가고 이 코드를 쭉 실행하다 보면 이제 커널 베이스의 슬립 EX라는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슬립 EX로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코드를 쭉 실행하다 보면은 이제 언더큐먼트 함수인 ZW execution, delay execu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스코를 통해서 이제 커널로 동작하는 이제 일반적인 윈도우 API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IAT 변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역 IAT를 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0300 위치에 콜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커널 32의 슬립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이 값을 제가 만든 mySleep이라는 함수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이제 40300 위치에 mySleep 함수가 호출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슬립 함수를 호출할 때 자동으로 제가 만든 슬립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슬립 함수는 정상적으로 한번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커널 30에 있는 정상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주고 다시 원래 흐름대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게 되죠. 원래대로라면 함수가 리턴할 때 이제 보통 콜한 다음 위치를 이제 EIP로 세팅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모든 플레이 위치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조건문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슬립 함수 다음에 실행돼야 되는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플레이어 요 값이 나오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무결성으로 코드 영역과 R 데이터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스택에 있는 값을 조작을 하려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30비트 프로세서에서는 EBP 플러스 4 위치에 리턴 베이스가 있는데요. 리턴 어드레스를 저희가 지금 조작하라는 것처럼 강제로 여기 40142F 위치로 변경을 해주고 이제 이 함수를 뭐 리턴을 하게 되면요, 자동 이제 mySlip 함수 호출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 4014CF가 호출되는 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이제 조건문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플레이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또 모든 플레이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VF 테이블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V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myInfo랑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위해서 가상 함수로 만들었고요. 이제 get 카테고리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콜 EAX라는 그 함수 테이블을 참고한 다음에 호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클래스에서 가상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클래스 포인트에서 VF 테이블을 참고하고요. 지금 VF 참고한 곳에서 이제 제가 만든 get 카테고리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흐를 땐 이런 테이블을 참고를 해서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걸 변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똑같이 지금 보시는 이 R 데이터에 있는 테이블과 동일한 데이터를 만들고요. 복사를 하고 이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myGet 카테고리라는 함수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처음에 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이제 뭐 데이터 영역에서 그 VF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자체를 제가 만들어 놓은 그 VF 테이블을 변경을 하고요.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제 제가 만든 VF 테이블을 참고해서 이제 myGet 카테고리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실행이니까 흐름 자체가 똑같이 맞춰줬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흐름을 한번 가져왔으니까 또 원하는 대로 변조를 해봐야겠죠? 변조를 하면은 똑같이 아까 리턴 어드레스를 조작을 하면 되니까 원래는 가있던 부분이 콜 다음 실행되어야 할 어셈블리 코드를 변조해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 if문 밑 안쪽으로 디스플레이 플레이어 쪽으로 흐름을 변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네, 또 원하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다음번에 할 거는 디버그 레지스터를 통한 조작인데요. 일단은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그룹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mySli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영역만큼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지 확인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영역의 어셈블리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형식의 어셈블리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즉 디버그 레지스터를 세팅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사전에 VH를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외가 발생되기 때문에 핸들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조작을 해봐야겠죠? 조작을 하기 앞서서 아까 저희가 공격을 하려는 포인트는 이제 슬립 함수니까 슬립 함수에서 어느 영역을 고쳐야 될지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보니까 실제 함수의 위치는 401240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위치가 그러니까 실행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해당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제 스레드에 대한 컨텍스트를 조작을 한 다음에 뭐 다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getthread 컨텍스트라 그다음에 setthread 컨텍스트고요. 이때 세팅되는 값은 dr0에 이제 해당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어드레스를 넣고 이제 dr7에 그 상태 어느 조건에 그 익셉션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상태 값을 같이 설정을 해주고 셋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호출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VH의 동작이 흐름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넘어왔으니까 또 조작을 해야겠죠? 조작을 하면은 이제 컨텍스트가 넘어올 때마다 이제 실제로 아까 전에 봤던 그 이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강제로 이제 EIP를 조작을 하게 되면요. EIP를 조작하고 setthread 컨텍스트를 통해서 스레드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mySlip이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제가 만들어놓은 VH를 흐름을 타고 조작을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흐름은 또 조건문 안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게 되죠. 결과값을 보면요, 동일하게 뭐 계속 흐름이 넘어오는 것을 여기 보면 디버그 인포라고 해서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세팅된 값이랑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모든 팀의 플레이어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변조하고 있으니까 뭐 좀 공격 대응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패커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패커에서는 꼭 가상화나 난독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패커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코드를 패킹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난독화된 코드로 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지금 딱 봐도 이제 명령어들이 이제 이상한 명령어들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떤 작업을 한지 확인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패킹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 보셨던 P 섹션 같은 데이터들도 전부 변경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제로라는 섹션이 추가되었죠. 이 섹션명은 패커마다 이름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영어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패커에서 가상화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가상화 엔진 같은 게 포함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버거 탐지, 뭐 하드웨어 아이디를 만든다든가 뭐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패킹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지금 이전에는 12kb였는데 패킹을 하고 나니까 킬로바이트로 증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가상화 코드의 크기만큼 되게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봤던 저희가 조작하려고 했던 마이슬립, 그다음에 get 카테고리,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레이어 보신 것 같이 여기서 찾을 수가 없네요. 뭐 약간 디버깅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어딘가에 이 함수를 호출한 코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씩 걸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패킹을 이제 가상화를 사용하게 되면 흐름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최초 점프를 코드를 띄게 되고 이제 패킹한 영역인 그 제로 섹션으로 코드가 흐름이 넘어가게 되고요. 이 영역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 난독화 또는 가상화가 되어 있어서 쉽게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고요. 그럼 이 코드들이 수행이 되면 어딘가에서는 뭐 콜 합수 이제 아까 만들었던 마이슬립이 호출되거나 get 카테고리 호출이 될 텐데 되게 일반적으로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기엔 너무 코드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죠. 하지만 중요하다고 하면은 언제 뭐 각 팀에 계신 분석가님들께서 뭐 분석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긴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VM 매크로가 종료되는 코드에서 다시 돌아오고 코드가 이제 이어서 실행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패커를 해서 이제 난독화를 하면은 이 기존적인 코드들도 안 보이고 되게 안전한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여기 단점이 있는 게 기존의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터나 이제 VF 테이블 변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공격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해커가 처음에 얻은 바이너리 자체가 이렇게 패킹된 바이너리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공격할 포인트 자체를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안전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로직을 변경해 주면은 이제 해커들도 쉽게 치트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뭐 패커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그 코드 영역, 텍스트 영역에 대한 무결성을 보증하거나? 자, 아니죠.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외부에서 접근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오픈 프로세스 치트가 오픈 프로세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접근을 하려고 할 때 그 커널 레벨에 동작하는 이제 안티 치트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방어를 해서 최종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저 레벨에 있는 프로세스가 윈도우 API 오픈 프로세스를 호출해서 커널 레벨을 통하고 최종적으로 상대방 게임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안티치드 드라이버가 이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이제 외부의 접근을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간단하게 프로세스에 어태치만 하더라도 이렇게 데이터 그다음에 코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드라이버를 통해서 방어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아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좀 많이 안전해진 것 같잖아요. 괜찮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을 해커들이 아니죠. 이제 이 해커들도 똑같이 이제 드라이버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보호가 되었던 이제 안티치드 레벨에서 커널 레벨에 동작하는 안티치드 드라이버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에서 우회를 해가지고
치터들도 자신만의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이제 다이렉트로 커널 레벨에 있는 오픈 프로세스를 호출해서 상대방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근한 코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SSDT 테이블이라든가 뭐 SSSDT 테이블, 인터럽트 테이블, 그다음에 콜백 루틴, 시스템 익스플로이,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까지 변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변조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 그 해커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메모리 영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다시 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치터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네, 치터들은 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이버를 더 나아가서 이제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치트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하드웨어와 OS 사이에서 동작하는 얇은 계층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동시에, 그러니까 다수의 운영 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 탄생된 기술인데 이제 치터들이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이퍼바이저가 동작되는 게 이런 식으로 동작되죠. 하드웨어와 실제로 커널 레벨 사이에서 그 링 마이너스 제로에 동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경우에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되게 굉장히 어렵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치트들이 이제 진화하고 발전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되게 대응 방법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이제 뭐 스트리밍으로 가면 뭐든 안전할까? 요즘에 보면은 스트리밍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네, 모든 것은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해커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많고요. 보시는 것 같이 뭐 인피니티, 뭐 핸들마스터, H리커, 뭐 하드웨어 스푸퍼, 뭐 파이프 하이제킹,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이제 아직 넘쳐나는 취약점들을 공격하는 이제 많은 해커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안에서 참 이제 할 일이 많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공격들이 있으면 이제 한번 대응을 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번 대응 전략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략을 구성하기 앞서서 유저들이 언제 치트를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통 유저들은 치트를 사용하다가 걸렸을 때 받는 리스크보다 치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때, 즉 보상이 더 클 때 치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치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트를 사용하다 걸렸어요. 근데 잠깐 튕기는 정도 튕기고 다시 접속하면 게임이 된다. 그러면은 뭐 별 리스크가 없으니까 다시 접속해서 게임을 하겠죠. 그럼 이 정도는 리스크가 없는 거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뷰징을 하는데 뭐 특정 아이템을 쓰면은 뭐 어떤 기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치트를 사용해 동일한 기능을 얻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튕기는 정도의 리스크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그 치터들은 치트를 사용하게 되죠.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로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치트를 막아서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치트를 사용해도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밸런스를 조정한다든가 뭐 획득 아이템을 조정한다. 그리고 이제 적발식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서 억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치트를 사용해도 이득이 발생되지 않도록요. 가장 간단한 안티치트 대응 전략으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메커니즘을 통해서 방어하는 건데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안티치트에 의존하기보다는 치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도록 로직을 수정을 하는 거죠.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타 2이긴 한데요. 도타 2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플레이어의 정보를 유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고 특정 그러니까 필요한 유저의 정보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맵팩 같은 것을 구조화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모든 게임에 적용 가능한 건 아니죠. 만약에 FPS와 같이 이제 프레임이 되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중요한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버에서 뭐 탄도 계산을 한다든가 뭐 위치 보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게 너무 이제 많은 양이 이제 렉이 생기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환경이 좀 있죠. 추가적으로 이제 운영을 통한 방어를 생각을 해보면요, 신고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리포트, 즉 신고를 받았을 때 운영자가 직접 그 게임에 개입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제재를 하는 등의 운영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영자들이 커버하기에는 너무 이제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죠. 아니면은 게임에서 얻을 수 없는 특정 조건들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해서 이제 어뷰징을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수정을 하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하루에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치 상황이었는데 뭐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제 무제한으로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경험치를 얻을 수 없게 만든다든가 뭐 특정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치트를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치트를 방어하는 거 말고도 어떻게 좀 더 이제 유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제 계정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프리투플레이 같은 게임에는 보통 유료 게임보다 이제 치트에 대한 공격 빈도가 높으신 걸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적발이 되었을 때 잃을 거는 계정밖에 없기 때문이니까요. 일부 유저들은 다양한 곳으로 이제 계정을 얻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정 제재를 해도 뭐 별 꺼리낌 없이 새로운 계정을 얻어서 게임을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많이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유료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 플레이보다는 훨씬 많이 계정의 가치가 커서 실제적으로 치트를 사용하는 빈도가 좀 그렇게 적진 않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죠. 근데 하지만 뭐 유료 게임이라 하더라도 뭐 환불 정책, 뭐 그다음에 밴 정책 등 우회해서 다시 뭐 환불하고 다시 게임을 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랭크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티어링된 매치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인게임 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뭐 비슷한 실력의 유저들 매칭시켜주는 게 원래의 의의이긴 하지만 이제 약간 좀 이상징후를 많이 보이는 유저들끼리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유저들끼리 매칭을 시켜서 선량하게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피해를 발생되지 않게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역시 이 상황에서도 너무 잘해서 약간 그렇게 이상징후처럼 탐지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컨트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VIP 치트 툴에 대한 사업 대응이 꼭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핵 치트에 대해서 이제 경찰과 연계해서 사법처리를 해서 근본적인 제작자를 억제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보안 모드를 적용해서 이제 쉽게 분석할 수 없는 환경, 치트를 만들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치트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볼까요? 안치 치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치트를 사용하기 못하게 방어라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요. 치트를 사용한 유저들이 인게임 내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전부 예방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치트들이 있고 공격들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검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일반적인 제일 쉬운 방법은 시그니처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아니면 휴리스틱 아니면 서버 로직을 이용해서 검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휴리스틱을 이용할 경우 약간 코드 흐름과 행동 패턴을 판단해서 비정상 행위를 판단함으로써 기존에 확인되지 않은 치트들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똑같이 단점으로도 기존에 확인되지 않은 치트로 인해서 약간 오진이 발생하는 위험들이 있죠. 그 서버 사이드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뭐 조건을 걸어서 어뷰징을 탐지한다든가 너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특정 값들이 이상하게 변조가 된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발생한다든가 라운드가 지속적으로 너무 빨리 게임이 끝난다든가 이런 특정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로그를 쌓고 이제 그 특정 조건에 맞는 유저들을 찾아서 약간 제재를 과하는 것이 좋죠. 두 번째로는 이 치트를 발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세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부분을 통해서 치트를 수집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팀 내에서 계신 그 개발자분 아니면 분석가님 아니면 운영자분께서 수동적으로 커뮤니티를 돌면서 치트를 수동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사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좀 다양하게 자동으로 수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한 해커의 공격에 대응을 하는 건데요.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결국엔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머신러닝 데이터들로 사용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었을 때 이제 그 다양한 유저들에 대한 군집을 한 다음에 그 유저의 군집한 특징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 파악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게임 데이터 또는 다양한 치트 데이터, 그다음에 기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 유저들이 치트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보여드릴 화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하나이긴 한데 에임봇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뭐 다양한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스코어를 판단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 어떤 계정이 이런 값들이 보이고 있고 기타 정보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에임이 일반적인 유저가 플레이할 때 갑자기 여기 에임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무 자석같이 딱 붙는 게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유저라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차단 또는 제재는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거치신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탐지하고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뭐 플레이어 인포 같은 데이터들을 뭐 유저가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중요 로직 등에는 이제 VM 프로텍트, 더뮤다 같은 가상화 로직을 이용해서 그 쉽게 코드 분석을 할 수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게임 프로세스 이외에서 이제 외부에서 접근해 프로세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도 상당히 좋고요. 이외에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방어 차단을 하는 로직을 넣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치트를 예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로 이제 대응 패치가 준비되었지만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최대한 빨리 패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안 모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은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혹시 보안 모듈 패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안티치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직접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내에서는 분석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분석 환경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망에선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트워크가 분리된 망에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망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테스트, 그러니까 절대로 치트를 실행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정 VPN을 통해서 이제 약간 우회를 해야 되는 치트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약간 VPN을 통해서 뭐 이런 환경들을 우회를 하면 좋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또 위험한 거는 이제 치트들이 개인 정보를 탈취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트를 테스트하는 PC에서는 뭐 지메일, 스카이프, 카카오톡, 기타 메신저 등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 결제 같은 것을 그 PC에서는 하지 않는 게 최종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 같은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치트들이 수집을 해가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코드들은 절대로 이제 치트 PC에다 옮기지 않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제 뭐 유저와 불통하지 마시고 이제 뭐 치트가 있다라고 약간 문의가 온다거나 하면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제 흘러갈 거다라는 대략적인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 그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게임에는 치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치트는 발생되고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게임 내에서는 웬만하면 치트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치트에 대한 홍보가 되면은 우리 게임에 대해서 그럼 이 게임은 치트가 되게 많은 건가? 라고 유저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치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그러면은 개발 단계부터 치트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들은 이제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서버에서 검증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 특정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겠지만 다양한 검증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취약점들이 발생될 텐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 유관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단을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전문 대응 TF를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TF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안티치트 개발자, 운영자들이 같이 포함된 TF면 가장 좋고요. 이제 뭐 다양한 개발 일정으로 인해서 쉽지 않겠지만 뭐 이런 그룹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지속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 및 치터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 해커와 치터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트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치트와 싸우고 있는 이제 뭐 개발자분 아니면 이제 뭐 운영자분 모든 안티치트 뭐 엔지니어 분들에게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응원의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거는 이제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고요. 기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